어서오세요. 자유를 빙자하고 인권을 빙자한 파시스트들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21세기. 이게 OECD 국가가 죄다 그러네요. 모르고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파시스트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는 몰랐습니다. 민주당 이름을 걸기도 하고, 사회주의 이름 걸기도 하고, 노동당 이름을 걸기도 하고, 공산당 이름을 걸기도 해서 그냥 그런 줄 알았더니 죄다 파시스트네. 알고 봤더니 골치 아파요. 그래서 알 좀 까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민족하고 국가인데요. 그 태극기 부대라고 있잖아요. 한국에는 유명한데 아마 세계적으로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태극기도 들고 나오지만 성조기도 들고 나오고요. 가끔은 이스라엘기도 들고 나와요. 그리고 항상 또 사진을, 또 박정희 같은 사람 사진 붙들고 나옵니다. 민족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국가 개념만 갖고 있습니다. 오로지 국가 개념만 가지고 있으니까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 박정희 사진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매국노죠? 네, 100% 매국노예요. 반민족주의자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매국노죠. 국가 옆에 찰싹 붙어갖고 민족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매국노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개인 만나면 또 그렇진 않거든요. 저도 한두 사람 만나본 적이 있는데 또 그렇진 않아요.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뭔가 개념을 모르고 있어요. 나라하고 조국을 혼동하고요, 국가와 민족을 혼동하고요, 나하고 남도 혼동합니다. 이 사람들. 정치와 자기 욕망도 서로 혼동하고요, 이상과 현실도 혼동해요. 혼동의 세대예요. 이 세대가. 이 혼동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더욱더 혼동으로 몰려가는 거죠. 게르만 이동 이래로 말이에요, 유럽의 각 민족하고 종족이 말이에요, 자치적인 운영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왕들이 없진 않았어요. 왕들이 없진 않았는데 법적인 영향력이요, 미미했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서구 사회를. 한국은 말이에요, 1390년대부터 최소한 조선시대부터요, 정부의 행정력, 법적 영향력이요, 제주도까지 미쳤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정부 설립 초기부터요, 암행어사라든가 관찰사라든가 사또라든가 형리 같은 걸 다 저기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냈어요. 완전한 공화국 체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원래 그렇게 흘러가는 줄 알았죠. 한국 사람들은. 전혀 아니올시다예요. 전혀 아니올시다. 조선 같은 나라가 만들어진 때가 언제냐 하면, 유럽이 각국이 1648년 이후에요. 1648년 이후. 그 이전에는 말이에요, 국가의 권력이나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했어요. 반면 민족들이 서로 간에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전통을 지키고 자치 정치를 했어요. 당연히 반국가적이었죠. 친민족적인 사람들은 반국가적이고요, 친국가적인 사람들은 반민족적인 사람들이에요. 자, 어디 갖다 붙을래요? 선택하셔야 돼. 이게 서구의 사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국가하고 민족을 자꾸 혼동하거든. 끝없이 혼동해요. 물론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 총체성이라 그래갖고요, 뭐 해겔이니 뭐니 뭐 굉장히 그 중요한 논의가 있어요. 총체성이 있으면은 국가와 민족이 서로 분리가 안 되고, 총체성이 없으면 분리된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그건 다 철학적인 헛소리고, 역사적으로 쭉 보면 국가와 민족은 처음부터 충돌했어요. 지금도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를 가보면 정부의 행정력이 30% 정도밖에 못 미쳐요. 그 많은 섬, 그 많은 숲을, 그 많은 그 밀림에 사는 종족, 부족들을 어떻게 다 관리하나?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 선거권을 줘요?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유럽 사회가 실은 그랬었어요. 그래서 민족 자치적인 그 성격이 되게 강했다고.
또 왕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뭐 특별하게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각 지방이나 마을, 거기 경제, 사회, 하물며 정치 행위까지도 막지 않았어요. 각 지방하고 마을은 이제 민족별로 뭉쳤고 언어, 전통, 교약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요. 그 상태에서 왕한테 세금을 냈기 때문에 왕도 되게 고마워서 이런 민족 공동체들을 건드리지를 않았다고. 되게 평화로웠고, 그러니까 이제 한자 동맹이라고 하는 경제 공동체도 그래서 탄생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나라가 가장 공화주의적인 정책을 굉장히 일찍 실시한 그런 나라고,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은 더욱더 심해요. 아주 늦게 공화주의적인 그 정책을 아주 늦게 적용한 지역이 됩니다. 근데 진정 민주주의는 어디서 나올까요? 국가가 민족을 막 휘둘러 잡는 그런 공화주의적인 체제에서 민주주의가 나올까? 아니면 민족이 중심이 된 국가를 도구로 활용하는 그런 체제에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나올까?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하여간 핵심은 뭐냐면, 민족과 국가는 그 개념이 탄생한 초기부터 반대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해겔책을 읽으시면 이게 반대말이 아니라 비슷한 말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해겔보로 국가주의자고 깡패 새끼라 그러는 거예요, 그놈을. 하여간 뭐 넘어가고, 이제 이러한 지방 민족 중심적인 공동체, 전통 자치제가 이제 막 이상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개신교의 등장부터 시작됩니다. 스위스라든가 영국, 네덜란드, 북유럽 부르주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데 자유를 달라고 그러고, 금융 거래하는데 자유를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공장을 설립하는데 그 조합했던 사람들이 자꾸 방해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체제를 다 없애고 법인 체제로 바꾸자고 막 주장을 하고 있었고, 이 법인 체제를 성립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존재가 바로 로마 가톨릭이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부르주아는 가톨릭을. 부르주아라고 하는 게 이제 장사꾼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장사하고 싶은데 뭐 하지 마라 자꾸 그런단 말이야. 가톨릭이 좋겠어? 그래서 그 가톨릭에 대항해서 성경을 독자적으로 해석하겠다고 나선 게 바로 개신교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 당시는 말이에요,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요, 유럽 사회에 법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거의 대다수의 근거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갖고 법이 바뀌어지고, 법이 바뀌어지면 제도가 바뀌어지고, 제도가 바뀌어지면 행정이 바뀌어지고, 행정이 바뀌어지면 정치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머리 좋죠, 개신교도들. 성경 해석을, 법 바꾸겠다고 막 나서는 게 아니라 성경을 달리 해석하겠다. 이 뜻은 뭐냐 하면 법을 바꾸겠다는 소리예요. 나라 운영과 관계된다고. 바로 마틴 루터도 그런 환경에서 나타난 겁니다. 네. 교황청 같은 경우는요, 성경을 다시 해석하겠다고 하니까 화들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서 큰일 났네. 그래서 교황청은 스스로 자기의 실수도 반성했고, 또 반성한다고도 공표도 했어. 교황청이 반성한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지금도 어려운데. 그리고 합리적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가톨릭은 그 지동설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가설 중에 하나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해석의 개방성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황을 갖다가 적 그리스도라고 막 밀어붙였던 그 개신교도들한테 대화의 문을 열어준 게 바로 바티칸 자신이었다고. 그리고 또 얀센주의라고 해가지고요, 가톨릭 내부에 개방형 개신교가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 내부 개혁도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서 경문이 계속 나붙고, 네덜란드에서는 후스가 나오고, 또 손잡벌, 그 루터의 손잡벌 되는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 바티칸한테 뭐라 그랬냐면, 성경 해석을 과학자들한테 맡겨보자. 가톨릭 교회도 과학을 지향하니까 과학자들한테 맡겨보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서 처벌을 받은 거예요. 무슨 뭐 지구가 돈에 어쩌니 이게 아니라, 어디서 헛소리를 해. 그런 게 아니라 성경 해석을 개인한테 맡기지는 못하더라도 과학자들한테 맡겨보면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화해를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해갖고 기분이 되게 안 좋았다고, 교황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처벌할 수도 없었어요.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었다고. 그런 일을 갖다가 무슨 뭐 지구는 돈다, 아직도 돈다, 이런 개소리를 역사책에다 적어놨다고. 아무튼 간에 교황청이 봤을 때는 다른 것보다도 개신교가 싫다 이게 아니라, 성경의 해석을 개인한테 맡겼을 경우 이 가톨릭의 토대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독약이야, 독약.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권 얘기를 다루죠. 휴머니즘을 다루자고요. 가톨릭은 오랫동안 휴머니즘을 얘기해 왔잖아요. 근데 이 휴머니즘,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천부적인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거든, 가톨릭은. 근데 나중에 계몽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듯이, 아니다, 인권은 천부적인 게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올라온 것이다. 이러면 이게 충돌한다고, 이게. 성경 해석에 큰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그 분서갱유도 하고 금서 칙령도 내렸어요. 1559년부터. 그래서 뭐 이게 1966년, 61년까지 이제 해서 했다가 66년에 이제 완전히 폐기를 해버렸는데, 굉장히 오래 갔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서 준칙을 당한, 다시 말해서, 이 사람 책을 보면 그 인간이라든가 뭐 이런 생명, 크리에이션, 이런 문제, 구원, 뭐 이런 문제, 또 처벌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흐트러지겠구나. 그래서 막은 책이 뭐냐면, 몽테뉴의 수상록이라든가, 디드로, 장자크 루소, 르네 데카르트, 로렌스 스탠, 또 볼테르, 다니엘 데포, 발작, 뭐 앙드레 지드, 뭐 칸트, 버클리, 다윈, 나중에는 히틀러, 스탈린까지 책을 금서로 지정을 했다고. 그 금서 지정이 바로 개신교도들의 그 성서 해석의 주관성을 강조하면서 그 주관성을 막기 위하여 내린 칙령이었어요. 교황의 칙령. 근데 뭐 시대의 흐름은 어쩔 수가 없죠. 이제 뭐 스위스에서는 이제 켈빈 급진파가 탄생해갖고 서유럽을 막 장악해 들어가고 있었고, 솔직히 개신교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교황청으로부터 실수를 인정받거나 아니면 사과를 받아낼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 자체가 머릿속에 없었어요. 머릿속에 딴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톨릭이 장악한 경제체제를 부르주아 법인체제가 장악하기 위한 포석이 바로 개신교 운동이에요. 16세기, 17세기가 되면 말입니다. 유럽은 이 종교적 개념으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가톨릭, 두 번째가 개신교, 세 번째가 그 두 개를 다 버무리는 중립적인 세력이 있었다. 그래서 가톨릭 리그라 그래갖고 가톨릭 연맹 이래가지고요. 스페인하고 교황청, 예수회가 앞장서죠. 그리고 또 위그노 집단이 있어요. 위그노는 이제 켈비니스트, 개신교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쪽으로 가면 그 루터리안이라고 단어가 바뀌는데 약간 다 개신교예요. 개신교 집단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인 법인 체제를 세우고자 했던 그 상인들의 네트워크가 있다고. 주로 검정색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편이 있었고요.
또 왕좌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기회주의자들이 있어요. 반개 왕족이나 지주들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양자 사이에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정권을 탈취하고 땅 따먹게 하려고 했던 이 세 세력이 바로 종교전쟁의 주체들이에요.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교황청과 스페인 중심의 가톨릭 연맹 안에 예수회는 또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황청 내부에서 자체적인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했어요. 예수회는. 그러니까 국가 속에 국가를 만들고자 했단 말이에요. 예수회가. 그러면 위그노는 마찬가지예요. 위그노 개신교 네트워크 안에 상인 네트워크가 독자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었다고요. 또 반개 왕족의 그 정권 탈취라고 하는 또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땅 따먹기라고 하는, 땅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지주들의 욕망이 표현되어 있었다고. 이게 무슨 종교전쟁이야? 종교전쟁은. 이게 이때부터 비선실세 있었고, 이때부터 국가 속의 국가고, 이때부터 딥스테이트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겉으로 이렇게 순진하게 겉으로 얘기하니까 종교전쟁이니까 종교에 헌신한 것 같아요. 예, 끼워보시오. 종교전쟁 뒤에 바로 경제수뇌부가 있었고, 로마교황청 자체를 접수하고자 했던 예수회가 있었고, 유럽 자체를 자기네 손아귀에 넣고자 했던 지주 세력들이 있었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종교라는 빌미하에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하여간 대단했습니다. 16, 17세기에 그 서로 죽이고 싸우는 게 대단했어요. 대표적인 게 파리의 그 성 바르텔로미오 학살 아니에요. 1572년에 그 프랑스 전체에 있었던 위그노 대표들, 개신교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3,000명을 루브르 박물관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때 세느강이 피로 물들었고, 세느강이 목사님들의 시체로 쌓였고, 이 영화 있어요. 마르고 여왕이라고 해서 마르고 여왕. 그거 보시면 그 학살 그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3,000명의 개신교들 학살당해갖고 파리에서만 피를 그렇게 흘렸고, 르앙, 툴루즈, 앙제, 보르도 이런 데서도 수많은 개신교도들이 살육당합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이날 죽은 그 개신교도들, 목사님을 포함한 개신교도들을 집단 매장을 한 곳이 어디냐면 에펠탑 밑이에요. 그 집단 매장 장소 위에다가 모래를 깔고 흙을 깔고 그 위에다가 에펠탑을 세웠다고. 그래서 에펠탑, 이 사람들은 죽어도 또 관광객들한테 밟히겠네. 거기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밟게 되잖아요. 그냥 묵념이나 잠깐 하시면 돼요. 불쌍하잖아요, 위그노들. 근데 그 당시에도 가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이 서로 간에 학살한다 그래갖고 저쪽 그 종교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다른 목적을 서로 간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황청 같은 경우는 이제 학살 끝난 그 다음날 사신을 보내갖고 프랑스 왕한테 사신을 보내갖고 고맙다 그러고 말이야. 개신교도 끝까지 죽여달라 그러고 그랬어요, 교황청이. 더 웃기는 사실은 뭐냐 하면 이 바르톨로메오 학살극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예수회 신부님들이에요. 신부님들이 칼 차고 목 베고 배 찌르고 이 예수회 신부하고 수사들이 아주 앞장을 서갖고 파리를 아주 피로 물들여버렸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 교황청이 예수회를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놈들이거든. 1540년에 만들어졌고 1541년에 그 교황이 인정을 해가지고 교단으로 성립이 됐는데, 자식들이 말이야 30년 정도밖에 안 된 교단이 말이야 앞장서서 개신교도들 이렇게 살육을 하니까 교황으로서는 되게 좋았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살육들이 끝나고 프랑스의 앙리 4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극을 해갖고 낭트 칙령을 내립니다. 다시 말해서 위그노들, 개신교도들한테 예배를 허락하고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그 화해를 청하고 명령을 내렸던 앙리 4세가 있어요. 이 앙리 4세를 20여 암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또 예수의 신부들이야. 그렇게 광신도였을까? 가톨릭을 그렇게 좋아했을까? 예수회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회는 말이에요, 유럽 전 사회가 100년 이상 종교전쟁을 끌고 가서 그 사이에 약화된 가톨릭 안에 들어가서 정권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종교 화합하는 놈들은 무조건 싫어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앙리 4세를 암살해버립니다. 아직도요, 예수의 신부들이 진짜 암살했느냐 안 했느냐 아직도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종교 화합을 원했던 사람들은 모두 암살을 하려고 했던 것 주변에 다 예수회가 있었기 때문에 정황 증거는 철저해요. 암살한 놈 잡았다가 뒤를 캐보면 죄다 예수회가 뒤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회는 말이에요, 가톨릭의 세계화를 위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예수회의 세계화를 위해서 가톨릭 교황청을 이용해 먹은 거죠. 마치 유대 금융상인들하고 이탈리아 출신, 베니스 출신들의 그 금융가들이 개신교도들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법인 체계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듯이 이 종교를 빙자한 놈들이 바로 뒤에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 논쟁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거 다 허수아비들이에요. 종교전쟁 30년 벌어지거든. 이제 앙리 4세가 암살당한 다음부터 1610년에 암살당하거든요. 1618년에 결국은 또 30년 종교전쟁이 터져버립니다. 그때 위그노, 켈빈을 지지했던 유대 금융가들하고 상인 네트워크가 무기하고 돈 실어나는데 엄청나게 바빴고요. 또 귀족하고 왕족, 지주, 기회주자들은 땅 따먹기 위해서 끝없이 자기 세력을 넓혀갔고요. 또 예수회는 교황청 내부에 더욱더 깊숙이 들어가서 유럽 전역에 자기들 학교 세우고 수도원하고 성당에 분점 세우는 데 바빴단 말이에요. 30년 전쟁 기간 동안에. 엉망진창이었어요. 이 종교전쟁도. 개신교 국가하고 가톨릭 국가가 서로 합세해가고 다른 개신교 국가를 치기도 하고, 이게 유럽을 무질서와 살육의 세계로 끌고 간 게 30년 전쟁입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정확하게 30년 전쟁이에요. 다 헛소리예요, 이게. 종교를 빙자한 예수의 권력투쟁, 개신교를 빙자한 유대 금융인과 중상주의적 상인 네트워크가 무기와 돈 실어 나르는데 정신없던 시절이었고, 또 지주들이 자기 땅을 넓히기 위한 갖가진 만행을 저지른 게 바로 종교전쟁의 본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 바보 같은 교황청하고 각국 정부들은 말이에요, 용병 막대하게 뽑아갖고 전쟁을 지속했고, 남미로부터 들어오는 음하고 금을 무작정 사용하면서 금융가들하고 상인 네트워크한테 그냥 금하고 은을 무작정 갖다 주고 있었고, 국가 재정은 거의 파탄에 이르고 있었고, 그 사이에 땅은 자꾸 잃고 있었고, 예수의 권력은 더욱더 세지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솔직히 그 루이 14세도 같은 이 전화에 쏠려갔는데, 루이 14세는 이런 일이 도대체 왜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었어. 싸우는 것 같아서 싸우긴 싸웠는데 질 수는 없잖아요. 싸웠는데 자꾸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야, 이게. 이게 아무리 봐도 대다수 가톨릭 지역이야, 유럽이. 이 개신교 몇 명이서
이 왕정도 조금 해. 이 개신교도 왕정들은. 이런 것들이 이 난리를 피울 수가 없거든. 이 전 유럽의 그 분란을 이렇게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응? 그리고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을 내렸을 때 영국, 스페인, 신성 로마 제국 이 거대 왕가들은 괜찮기도 하겠네 뭐 이러고 말았거든. 근데 계속 전쟁이 왜 다시 벌어지냐고. 이 바보 같은 왕들은 이 종교전의 목적이 실은 자기들 정권 탈취에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거를 가만히 지켜봤던 베르너 존바르트가 유대인인 동시에 유대인의 역사와 이 자본주의 역사를 아주 꿰뚫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 이 개신교는 유대교랑 똑같네. 그랬구만.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1648년 결국 그만 싸우자 그래서 베스트팔렌에서 조약을 하죠. 서로 모여갖고 이제 따먹을 땅 다 따먹었고 뭐 종교 다 뻥 같은 소리 다 집어치우고 이제 국가를 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에? 야 우리 서로 솔직히 우리 서로 알잖아. 너 이 새끼야 개신교라면서 새끼야 왜 나 같은 개신교 쳐들어왔어? 너는 자식아 가톨릭을 지지한다면서 왜 내 가톨릭이 나를 쳐들어왔어? 이러면서 서로 눈짓하면서 에이 실은 그거 아니었잖아. 아이씨, 적당히 넘어가자. 이래갖고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종교를 빙자한 국제법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서구의 수뇌부들이 모여갖고 기존의 그 군사 정치적 영향력 또 납세 가능한 영토를 중심으로 나라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민족들이 지금까지 자치적으로 운영해왔던 공동체를 깡그리 무시하고 집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38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그걸 국제적인 인정이라고 하고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 국가주의적 개념으로 국경선을 긋기 시작하고 주권은 정부가 소유하게 돼요. 민족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 국가를 앞세워서 종족과 상관없이 전쟁 이후에 종교전쟁 이후에 땅 따먹은 땅을 기반으로 국경선을 정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프로이센, 네덜란드, 스페인 국경선이 여전히 불명료했지만 이 각 민족들은 각국의 행정력이 자기 마을로 들어오지 않기만 기도했을 뿐. 그리고 베스트팔렌 조약은 각국의 종교 정치적 권력을 대등하게 인정해서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도 만들어서 정부가 달랑 가져가 버렸습니다. 국민한테 안 줬어요. 민족한테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탄생했을 때부터 반민족이었단 말이에요. 반민족. 그걸 아셔야 돼요. 주권의 주인은 왕이었어요. 이제 이 주권을 빼앗기 위하여 의회라는 이름을 가진 귀족과 개신교 부르주아가 서로 간에 주권 쟁탈전을 벌이는 게 바로 20세기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들끼리 싸우니까요. 주권을 갖고 지들끼리 싸우니까 귀족하고 왕이 지들끼리 싸운다고 주권을 누가 빼앗아가느냐. 주권을 가지면 국민을 통치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민족에 대한 개념, 민주주의 개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시절이요. 하지만 민족 공동체를 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행정력이 지네가 그렇게 국가를 세웠다고 해서 국가의 행정력이 지방까지 미친다? 어이구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민주적인 개념으로 민족적인 자치 공동체가 끝없이 흘러가고 있었죠. 이 공동체가 이제 완전히 진짜로 무너지는 게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종교가 자본가 정부의 손아귀로 들어가 버리죠.
신부님들은 국가 공인을 받아야 돼요. 옛날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국가가 신부한테 공인을 받아야지. 공무원이 신부 앞에서 맹세서약을 해야지 신부가 어떻게 공무원 앞에서 맹세서약을 합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국가가 민족을 완전히 장악한 게 1789년 이후부터고, 이제 나라를 다시 이렇게 짜면서 민족을 핑계로, 예전에는 베스트팔렌 조약 이전 그 종교 때는 말이에요. 종교 전쟁하고 베스트팔렌 조약 때는 종교를 핑계로 국가를 세웠어. 근데 이제 19세기가 되면 민족을 핑계로 국가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선택의 자유가 생기니까 이제 민족의식이라는 것을 불러일으켜야 돼. 근데 이미 국가는 정해졌어. 민족들이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에서 국가가 만들어진 상태야 지금. 자, 상상을 해보실까요? 지금 한국이 남북 분단되어 있죠. 근데 국가는 하나야. 근데 민족은 둘이라고 생각해봐요. 아, 이거 얘가 안 좋다. 얘가 안 좋지만, 캐나다를 예를 들죠. 캐나다. 그 퀘벡 지역에 자치정부가 있죠. 그리고 캐나다라고 하는 중앙정부가 있죠. 이미 국가 중앙정부는 정해졌어. 그러면은 캐나다의 퀘벡에 있는 프랑스 출신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그냥 자치적으로 인정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독립하고 싶어 하죠. 그런 상태가 바로 19세기 내내 유럽사회에서 벌어졌단 말이에요. 국가는 이미 정해졌고 민족은 갈기갈기 국가 안에서 찢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실하고 바늘로 꼬매야 돼 이거.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민족국가라고 하는 개념인데, 민족국가라고 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원래 국가와 민족은 반대말인데 이거를 비슷한 말로 바꾸려고 그런단 말이야. 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통치의 정당성을 받고자 하는 소수 엘리트들이 저지른 일이에요. 이 민족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래갖고 뭐 별 개소리를 다 저질러나. 특히 프랑스의 그 에른스트 르낭 같은 경우는 저기 그 정부가 그 누구든 간에 국적을 부여하면 그 사람은 그냥 프랑스 사람이다. 그리고 같은 언어 또 하면 또 프랑스 사람이고, 나는 프랑스에 애국을 맹세한다 선언하고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을 같은 민족으로 인정해 주자. 이런 개소리까지 하면서. 독일은 솔직해요. 독일은 되게 솔직한 사람들이라서 피테라든가 헤르든 모두 솔직한 사람들이에요. 이 개소리 하지 마라. 민족이라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같은 종교, 같은 땅에 살았고 같은 역사를 지니고 있고 같은 컬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물론 언어도 같아야 되는 거고, 그게 원래가 그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지. 어디서 막 국가하고 민족을 막 섞으려고 그래. 짜증나게. 라고 논쟁을 벌이게 돼요. 논쟁을 벌이게 된다. 근데 어떻게 이미 국가는 정해져 버렸는데, 민족에 기반해서 국가를 세워야 하는데, 민족에 기반해서 국가를 세워야 했는데, 종교를 핑계로 이미 국가를 세워놓고 민족을 갈기갈기 찢어발겼기 때문에 이 민족들을 서로 같은 민족이라고 얘기하려니까 별 개소리가 다 나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도 할 수 없어. 독일도 39개 연방이 합쳐갖고 국가를 만들려다 보니까 독일도 할 수 없으니까 게젤샤프트, 게마인샤프트 이런 단어를 만들어갖고 민족과 국가를 최대한 가까이 붙여놓으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누가 봐도 민족에 기반해서 국가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민족의 개념은 독일 개념이 맞아요. 독일 개념을 기반으로 두고 프랑스의 개념으로 이렇게 흡수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프랑스는 거꾸로 돼 있어 지금.
국가의 그 개념 기반으로 민족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지, 프랑스가. 프랑스만큼 인종주의 없다 그러고 가장 인종주의적인 인간들이 없잖아요, 프랑스만큼. 인종주의를 학으로 만든 그 고핀노라고 하는 놈이 바로 프랑스 놈이잖아요. 어디서 개뻥을 치고 위선을 그렇게 부려. 솔직해지자고요, 우리가. 독일 사람들처럼 솔직해지자고. 민족은 존재론에 근거해서 실존을 받아들여야 돼요. 민족은 실존을 중심으로 존재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렇습니다. 자연을 기반으로 인공을 말해야지 인공을 기반으로 자연을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엉망진창 개소리인 것이 인공을 기반으로 자연을 해석하려고 그래. 이 미친 연놈들이. 자연을 기반으로 인공을 이해할 줄 알아야지. 이게 다 같은 문제예요, 철학적으로. 다 똑같은 문제라고요, 다. 그러니까 국가를 성립하려고 소수 엘리트가 자기네들이 통치 가능한 국가를 성립하려고 민족을 핑계로 국가를 내세웠기 때문에 일부러 19세기 말 정부는 행정력이 미치는 모든 지방 풍속을 유지하도록 막 일부러 조장을 해. 지방 풍속. 한국 같으면 김치 만들어라 막 이러면서. 그리고 특정 종교를 가진 종족들한테는 종교의 자유를 떠들고. 그러니까 종교와 민족이라고 개념이 소수 엘리트가 움직이는 이 정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 왔단 말이에요. 수백 년간을. 이게 몇십 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수백 년간 그렇게 해왔다고요. 이 비선 실세들, 부르주아 자본가들, 유태 금융인들, 또 지주들, 유럽 왕실 옆에 찰싹 붙어있는 왕족들, 또 교황청 내부에서 힘을 써보려고 하는 그 예수의 각 추기경들, 이런 놈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민족 개념을 갖고 장난치고 종교 개념 갖고 장난치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혼란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것도 바로 그놈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서 그런 거예요. 발칸을 보세요. 발칸의 민족들이 얼마나 흐트러져 있습니까, 지금. 이런 발칸은 말이에요. 서로 싸움 붙이기 제일 좋아요. 그래서 발칸에 살던 놈들이 항상 민족주의 운동을 일으키는데, 민족주의 운동하는 게 온통 전쟁으로, 온통 그 제국, 영국, 특히나 그 대영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이용당했다고, 얘네들이. 지금도 발칸은 미국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영국에 의해서 이용당하잖아요. 이 발칸 지역이. 국가 먼저 세워놓고 민족을 얘기하니까는 걷다 대고서는 민족운동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서로 싸우지. 민족과 국가가 막 혼동되고 말이야. 발칸의 민족주의 운동이라고 역사책에는 서 있는데 그게 민족주의 운동이야? 국가주의 운동이지? 민족 기반으로 국가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유럽의 대강대국 놈들 습관에 따라 갖고 행동했던 게 바로 발칸의 지도자들이에요. 엉망진창이지. 그래서 이쪽도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민족에 대항하는 국가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유럽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국가 형식이 오래돼 갖고 이게 사람의 눈을 좀 흐리게 만들어요. 그럼 깔끔하게 만들려면 미국을 예를 들어야 되거든. 미국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유럽에서 억압을 피하든 뭐 돈을 벌기 위해든 미국의 첫 발을 디딘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를 구성해 가고 있는 것을 잘 알던 사람이 바로 스푸너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형성되고 이민족들이 각각 서로 3, 4, 5 모여갖고 서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것이 어떻게 국가와 상호작용을 하는가를 유심하고 평생을 지켜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봤을 때 정부라고 하는 거는
살인 비밀 집단의 하수인과 대리인이고 도둑질과 살인을 숨기거나 마사지하는 이들이고 이런 놈들이 미국 인민 머릿속으로 그냥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민을 들먹이고 있단 말이야. 민족을 구성하겠다면서 이 땅의 모든 소유물과 사람들을 법 앞에 굴종시키고 통제해서 장난감으로 갖고 논다. 유럽에서 계속 벌어진 일이잖아. 근데 미국에서는 아주 깔끔하게 벌어졌어요. 비교할 곳이 없잖아, 미국은. 그래서 미국 땅에 조금 일찍 왔다는 이유로 남의 땅을 따먹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에게 만든 법을 강요했던 이른바 국가라고 하는 것이, 즉 정부라고 하는 것이 이 얼마나 반민족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소수 엘리트들의 집권 도구라는 사실을 이 스푸너는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민족과 국가를, 이게 원래가 반대말을 갖다가 같은 말로 만들어 놓은 이후 나머지 개념들도 죄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 예? 나라인지 조국인지 민족인지 민중인지 국가인지 단어를 저도 가끔씩 혼동하고 사용해요. 인권도 마찬가지야. 민권이 뭔지, 주권이 인권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사회권이 도대체 뭔지 아무것도 몰라. 아는 사람들이 없어. 나라라고 하는 건 컨트리라고 영어로, 나라라고 하는 거는 컨트리예요. 즉 내 땅이면 내 땅, 내 땅, 내 마을. 조국이라고 하는 거는 머덜랜드예요. 우리 땅, 우리 마을, 우리 가족이 태어난 곳, 그게 조국이에요. 민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가족, 핏줄, 언어, 전통, 음식, 역사, 관습을 함께 가진 사람들, 이거 민족이라고 얘기한다고. 민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 가족, 우리 민족과 상관없이 실존적으로 함께 뭉친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식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중이라고 하는 건. 그럼 국가는 뭐야? 법하고 정부예요. 국가는 법하고 정부라고요. 민족, 조국, 나라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반대말이. 국가는 민중은 조금 국가를 도와주는 말이겠지만 민족, 조국, 나라하고는 반대말이 되어버립니다. 추가적으로 인권도 마찬가지예요. 인권은 말이에요, 휴먼 라이트가 아니에요. 내용 자체가 인디비주얼 라이트야. 너 개인의 권리라 말이야. 개인의 권리. 하지만 개인의 권리는 민권 밑에 있어야 되고요, 사회권 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관계적인 인물이거든. 그래서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주변 사회의 권리와 함께 조율을 해야 돼. 근데 지멋대로 인권만 강조하고 민권 없애버리고 주권이 국민한테 있다고 개뻥이나 치고, 무슨 주권이 국민한테 있어? 주권은 탄생 처음부터 정부 왕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주권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majesty, 폐하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주권제민이라니, 언제 니네가 주권을 국민한테 줬는데. 이거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모두. 바쿠린이 설명 잘해주고 있죠. 국가와 민족을 반대말로 보았던 유일한 정치 세력이 바로 아나키스트들이에요. 아나키스트들만이 국가와 민족을 반대말로 봤다고요. 그래서 민족 중심으로 국가를 세워야지만이 바른 국가가 되는 것이지, 국가를 이용해서 계급을 끌어들이는 마르크시스트의 국가로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바쿠린이 얘기 잘해주고 있어요.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은 컨트리나 조국, 내 땅을 사랑하는 거예요. 국가가 아닙니다. 애국심이라고 하는 건 국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민족을 사랑하는 게 애국심이지, 국가를 사랑하는 건 단지 국가주의라고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는 애국심은 애양심이다. 뭐 다를 것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키스트들은 민족 중심적인 자치 공동체를 위해서 국가를 파괴하고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본가들하고 마르크시스트들은 민족을 파괴하기 위해서 계급 중심의 국가를 지향했단 말이에요. 정반대죠. 아나키스트라고 마르크시스트가. 그래서 자본가와 마르크시스트의 공통점은 뭐냐면 국가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민족주의자가 아닙니다. 좌파는요. 아나키스트들만이 민족주의자였죠. 자치 공동체를 만들려면 민족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민족주의자죠. 그래서 한국 1920년대 한국에 그렇게 아나키스트들이 많았어요. 이회영이라든가 신채호, 김원봉. 민족주의자다 그러면 대다수 아나키스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스트팔렌 조약,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 뭐 민족주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 이 모두 소수 엘리트가 자기들만의 정부를 성립하고 그에 근거해서 식민지국을 성립하려고 38도선 긋듯이 민족을 막 갈기갈기 찢어 밝힌 놈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서구의 습관적인 이 국가주의가 이 허벌판이라고 생각했던 그 미국에서 극명하게 보여주잖아. 잣대로 걷어. 인디언들이 어디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 잣대로 그으면 돼. 땅을.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유럽 베스트팔렌 때 했던 행동이랑 똑같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게다가 미국에서는 인디언들은 아예 한 곳으로 모아서 감금해서 죽여버렸지 또. 이 습관이 말이야. 자기네 나라에서도 이렇게 습관 똑같은 이런 부리는데 다른 나라가 뭐 오죽하겠냐고요. 그래서 민족을 분열시켜서 통치하는 게 아프리카에서는 아주 완벽했지 뭐. 뭐 영국, 프랑스, 벨기에 뭐 이런 것들. 종족이나 종교나 민족이나 공동체가 아니라 자원 분포도에 따라서 식민지를 분할을 했으니까요. 동족 분단은 필연이 돼버리고요. 이 분단을 이용한 종족 갈등은 식민주의자들의 아예 지배 정책이 돼가지고요. 그 분열된 그 공화국 체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들을 죄다 프리메이슨으로 갖다 놔버려요. 그 당시에 19세기까지. 이 아프리카의 지도자 웬만한 인간들이 프리메이슨이에요. 다시 말해 유럽 부르주아, 귀족 부르주아 자본과 연합 체제 밑에 들어와 있다고. 오마르 봉고, 가봉의 봉고 대통령 뭐 그 사람 뭐 거의 그래요. 콩고, 차드, 중앙아프리카, 세네갈, 부키나파소, 부키나파소 같은 경우는 토마스 상카라 대통령이 그 프리메이슨의 네트워크를 깨버리니까 대통령 죽여버렸죠. 베닝, 카메룬, 토고 뭐 이런 데 죄다 프리메이슨을 엮어놨단 말이에요. 대신 민족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굉장한 세력을 갖고 있었던 마사이 민족은 탄자니아, 케냐로 갈려버리고, 요르바족은 나이지리아, 배낭, 토고로 갈리고, 호사족은 나이지리아, 니제르, 아이보리 코스트, 배낭으로 쫙쫙 갈려고, 종족은 말할 것도 없고, 종교, 친척 모두 다 분단되고 갈리고 찢어지고 그렇게 되단 말이에요. 응? 중동은 말할 것도 없어요. 네? 중동 또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특히 이슬람 중동은 말입니다. 국가보다 종족이 훨씬 더 중요하고 국가가 뭔지도 몰라요. 종족이 사는 경계선이 국경선보다 더 중요하고 이 사막을 통치하는 율법이 더 중요했는데 이 위에다가 유럽식 국가 개념을 위해서 뒤집어 씌웠으니 지금까지 갈등이 지속되다 못해
더 심화되잖아요.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 (20세기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20세기만 그래? 19세기, 18세기, 17세기도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민족을 반반 갈라가지고요,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통치가 가능하죠. 그래서 좌우 분단이든 남북 분단이든 간에 이 분단이라고 하는 거는 분열 통치의 수단이고, 이념하고는 아등의 관계가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한국을 지금 세계 역사 속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남북 통일이 두려운 자들은 남북 통일을 무서워하는 일본이나 중국 그쪽 놈들이고요. 2800만 북한 투표수가 자기들 기득권에 영향을 끼칠까봐 부글부글 떨고 있는 그런 놈들이고요. 근데 시대는 좋아졌어요. 이제 다행히도 국가 권력이 기업 권력한테 먹혔거든. 근데 이게 다행인가? 다행이죠. 민족한테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국가의 힘이 약해지면 민족의 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한테 국가가 먹혔다 하더라도 판단만 잘 세우고 계획만 잘 세우면 진정한 민중사회가 올 수도 있다고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통일 문제도 기업인들은 절대 통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기죠. 또 국제 기업인들이 봤을 때도 남북은 통일하는 게 옳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주도권을 뺏기면 안 돼요. 이때 주도권을 뺏기지 말고 밀고 나가야 되거든. 민간 차원에서 통일 논의를 막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도권 뺏깁니다. 그 외국 기업들한테. 그래서 민족 중심적인 민족 주도적인 통일 논의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당장 버려야 한다는 게 오늘 영상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